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관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드릴 건데 특별히 태양광 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제 옆에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의미 있는 내용을 좀 많이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미국 상무부가요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태양광 셀,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대부분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네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최대 뭐 3,500%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네. 그 진실이 뭔지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네. 사실 이 미국에서 동남아산 그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예비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태양광 셀이라든지 특히 실리콘 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 미국으로 수출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사실은 동남아로 전부 다 포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동남아 4개국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태양광 셀, 예. 하기는 뭐 모듈, 뭐 이런 것들은 다 중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회 수출로를 막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 이제 그 예비 조사를 했고요. 그게 이제 최종 결정이 사실은 났습니다. 관세율이 최종 결정이 났고요. 이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5월 20일부터 이제 관세 부과가 예.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뭐 동남아 이 4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이 수입하는 물량이 대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호들갑을 떠자 그러는데 미국 수입 물량, 실리콘 태양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 거의 80%에 많네요. 달아요. 예,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이 동남아 4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최종 합상 관세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에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16.4%에서 250%입니다. 네. 여기서 16.4%는 하나솔루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래서 그 관세율이 낮은 거고요. 네. 이게 반덤핑 상계 관세를 합산한 겁니다. 태국은 375%에서 972%. 네. 베트남은 120%에서 814%. 캄보디아는 651%에서 3,521%예요. 3,521% 여기서 나온 거네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kam보디아는 협정을 안 했어요. 예비조사를 할 때 자료를 내라 그랬는데 자료를 안 낸 겁니다. 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입상으로 찍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 동남아 4개국이 그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들은 24년 6월 달경부터 확 줄기 시작했어요. 네. 왜 24년 6월부터 줄기 시작했냐면은 24년 6월 전에는 이 동남아 4개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관세 면제를 해줬습니다. 미국이. 왜 그러냐면은 이 태양광 셀이라든지 패널들이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들을 갖다 많이 늘려야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전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셀이라든지 이 패널들이 수입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24년 6월 달까지는 관세 면제를 해줬었고요. 그 24년 6월부터 관세 면제를 갖다가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관세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 동남아 4개국의 이 태양광 제품들이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들이 저기 보시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올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동남아 4개국은 확 줄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바로 한국. 아, 우리가요. 남모르게 웃고 있네요. 예, 지금. 그렇죠. 한국산하고 오. 우리 태양광 그 셀 업체라든지 뭐 이 패널 업체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올 1월,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해 들어서는 말레이시아하고 한국산이 그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저기 보시면은 한국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 네, 그렇네요. 그다음에 저기 네. 파란색 약간 있는 부분이 바로 말레이시아거든요. 말레이시아산 중에 어떤 게 들어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국 기업, 말레이시아의 한국 기업계 저 수출이 많이 된 겁니다. 이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다 한국 지표라고 보면 되네요. 네, 그러면. 다른 그 동남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다 폭락을 했는데 네. 유일하게 늘고 있는 국가가 한국하고 말레이시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올해 들어서 한국산 태양광 셀은 753.54메가와트 정도로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베트남산 같은 경우는 24년 6월에 2.4기가와트 수준에서
25년 2월 현재 400메가와트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또 하나 그림이 있을 텐데 보시면은 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저기 보시면은 미국 수입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네. 1등이 여전히 말레이시아예요. 이 말레이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합산 관세율 16.4%를 부과받은 예. 한국 기업. 한국.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수출량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어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어떤 장벽을 이렇게 높게 쌓는 것들은 바로 이제 어떤 나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냐면 결국은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거나 예. 아니면은 중국의 어떤 입김이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기업들 이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의 관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은 중국 견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우회 수출로까지 다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사실 태양광 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남아 4개국을 배제하고 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저기 보시면 일본도 만들고요. 유럽에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도도 만들어요. 예. 경쟁국들이 비교적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또 미국에도 있었죠. 미국에도 이제 퍼스솔라라고 있죠. 물론 실리콘셀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방막형을 만들지만은 이런 어떤 경쟁 업체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지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의미를 갖다가 조금 확장시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관세를 갖다가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올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배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 수출됐다. 네.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들이 또 없잖아요. 이 태양광 셀처럼 이 각국이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쟁업체라고 하면은 유일하게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이런 어떤 이런 태양광 셀에서 번지고 있는 미국 그 어떤 수입 데이터의 어떤 변화들이 배터리 부분에서는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 결국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아니면은 중국의 그걸 갖다 배제함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이 없는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배타적인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에 그 태양광셀 관세 부과가 의미하는 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이 나오셔서 미국 그 관세 굉장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요인인데 이걸 조목조목 분석을 해주시면서 너무 긴장할 필요 없다. 배터리 쪽에서도 그런 산업적인 지형을 얘기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또 의견도 주고 계신데 네,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태양광 쪽에서도 반사이익이 이렇게도 오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제 배터리 산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기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또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친환경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자금줄 이제 좀 다시 풀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예, 그건 또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실 뭐 이 시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부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진보 진영 쪽에서 변호사들이 한 뭐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네. 자금도 모으고 있고 뭐 이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단체가 바로 그 데모크라시 포워드라는 단체예요. 이 시간에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거의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에너지 해방, 그린 뉴딜 종식, 말까지도 무서워요. 예. 이걸 갖다가 주장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IRA, 그 다음에 IIJA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법.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지원금들이 어떤 지원금들이 많이 나가냐면은 주로 환경 보호와 관련된 지원금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가령 뭐 대기질을 개선한다거나 안전한 수자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아니면은 미국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공공충전소 얘기했죠. 공공충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어떤 지원금들을 주는 안들 이게 전부 다 이제 청정 에너지랑 관련된 것들이죠. 이걸 갖다가 다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에너지부라든지 미국의 환경보호국 같은 데서는 기존에 나가던 지원금을 갖다가 다 올스톱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단체들이, 미국의 진보적인 환경단체들이 이 디모크라시 포워드라는 단체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그 로드 아일랜드 연방 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그 판결 내용을 보면은 간단해요. 연방 법원은 연방 의회에서 통과한 법을 행정부가 임의로 중단시킬 수 없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정부기관은 대통령의 의제를 추진할 무제한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좀 이걸 쉽게 풀어 설명하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전 행정부에서 의회가 통과시킨 두 가지 법률을 아까 얘기한 IRA, IIJA 법이죠. 영구적으로 구속할 무제한적인 권한도 없다. 다시 말해서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대통령이 임의로 그걸 갖다 중단시키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환경단체 6개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모든 IRA 및 IIJA 보조금에 적용된다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정 명령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 환경 보호에 관련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지출하는 걸 갖다가 금지시킨 거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즉시 재개를 해라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트럼프 영역 아니라는 거를 명시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가처분 소송이고요. 본안 판단은 또 따로 있어요. 어쨌든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중단했던 지원금들을 갖다가 계속 다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IRA법이 22년 8월 달에 그 통과가 됐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은 해체하려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시간에 꾸준히 나와가지고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뭐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정부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 열 몇 명 같은 경우에는 IRA법을 갖다가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갖다 명확히 했고요. 이번에는 상원 의원들 4명까지도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공화당 상원 의원. 그러니까 공화당 의석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공화당이 53석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45석인가요? 그러니까 6석 차이가 나잖아요. 공화당 의원 4명만 이탈을 하면은 이 IRA법 폐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하원, 상원이 가로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IRA법에 대한 어떤 폐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접어두셔도 좋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산업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영역이 좀 확장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 만한 이슈가 있는 게 이게 육상을 넘어서 해상까지 뭔가 배터리 전동화 그런 시대가 열리려나라는 이슈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배터리에 대해서 그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이는 거, 모빌리티 모든 분야의 어떤 동력원은 앞으로 배터리가 대체할 거라고 보통 다 생각을 하죠. 이미 육상에서는 거의 다 대체를 하고 있는 거고, 거의는 아니지만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항공 모빌리티, 뭐 UAM이나 이볼트 같은 경우도 뭐 배터리 위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이제 어려운 분야가 사실은 이제 그 해상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워낙 덩치들이 크잖아요. 이쪽 부분을 갖다가 기존의 그 디젤 엔진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추진원들을 갖다가 과연 배터리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는 어떤 의문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뭐 해양 모빌리티까지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삼성 SDI,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해군이 배터리로 가는 잠수함 프로젝트를 갖다가 본격화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터리하고 모터가 드디어 디젤 엔진을 갖다 대체하는 시대. 잠수함에서도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그 군을 통한 어떤 그게 그 실험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현실화가 되면은 이게 민간 부분으로 항상 퍼지잖아요. 항상 첨단 기술이 가장 먼저 쓰이는 건 대부분 뭐 군수 부분, 군사 부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선박 전동화의 어떤 틀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여러분들 굉장히 먼 얘기 아니냐. 물론 그 배터리로 추진하는 잠수함은 28년도 생산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실험은 언제부터 하냐면 올 3분기부터 바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올 3분기 잠수함용 배터리를 갖다가 해군은 최종 테스트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예. 이미 벌써 시제품으로 생산됐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해군이 정밀 검증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연말부터 잠수함에 배터리를 장착할 예정이고요. 이런 잠수함 해군에 인도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8년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현재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을 축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디젤 엔진의 단점은 뭐냐면은 잠수를 하게 돼가지고 디젤 엔진을 계속 가동할 수가 없어요. 잠수함 음파 탐지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갖다가 육상 이게 물 위로 올라왔을 때는 디젤 엔진으로 납축 전지에 그 전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잠수를 하게 되면 납축 전지에 전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배터리랑 모터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되면은 사실은 잠항 시간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인 어떤 용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엄청난 효과를 갖다 거둘 수가 있는 거고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덜하니까 그렇죠. 잘 쓰일 수 예, 있으니까. 뭐 배출가스 절약은 물론이고요. 뭐 연료비 절약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런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은 관광용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해안 여객선, 그다음에 전기 모터들. 예. 사실 그 북유럽을 가보면 요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터리 장착된 요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들이 우리 눈앞에 이제 서서히 도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관세 이슈였는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의 반사 이익을 얻는 거 그 부분도 있고 규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영토 확장의 의미에서 네네네. 배터리 산업에 어떻게 이제 변화할지 한번 밑그림을 또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대담한 대담 함께 진행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